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포함된 러시아군 5만여 명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대규모 전투에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 점령당한 곳이죠.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군 5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다. 10에서 15분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자, 10분에서 15분이면 장군 출신이시니까 굉장히 잦은 교전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교전이죠. 네. 아주 숨가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한미 군 당국도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군 1만 2천 명 지난 10월 중순에 러시아로 들어간 이 인원들이 쿠르스크에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낙하산 부대, 특수부대, 그리고 돌격대대까지 투입을 해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됐고 조기에 종전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이 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총력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영토 확보를 위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전에서 북한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제가 계속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표현입니다. 선봉에 서서 일회성 보병으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총알바지 전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 군사 정보 분석 기업이 그런 분석을 한 겁니다. 북한 추정군이라고 말씀하셨죠. 12,000명이 선봉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을 선봉에 보내서 이 인원과 우크라이나군과 접전을 벌이게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약화시킨 후에 정예 러시아군이 투입되는 그런 형태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는 보병 중심의 강습대대 이 전술에 북한군을 전방 지역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결국은 쿠르스크 평원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라든지 각종 무기에 의해서 총알바지로 그냥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분석 기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평원 위주인 1차 대전 참호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밀밭 위주고 그런 데서 이제 보내보면 어디가 세고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죽어야 아는 거 아니에요? 다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북한 추정군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적으로 보내면 우크라이나 군이 어쨌든 그 인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드론을 쏘든 포탄을 쏘든 그러면 상당한 그 무장력이 소모가 된다는 말이죠. 약화를 시킨 후에 이제 러시아의 정예군이 후속으로 밀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는 이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만 러시아 이른바 중공군식 소모전, 이게 이제 흔히 예전에는 인해전술이라고도 표현됐잖아요. 이런 느낌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상기해 보면 뭐 중공군 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난 유엔군의 포격을 받아가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끊임없이 오면서 결국 고지를 탈환하고 유엔군이 밀려나는 그런 이 양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주력 최신 장갑차 15대가 1시간도 안 돼서 괴멸이 됐다. 10에서 15분 사이로 교전이 붙으니까 괴멸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또 러시아 보병 30여 명을 태운 장갑차 넉 대가 지뢰밭에서 모두 폭파해버렸다. 그러니까 지뢰밭으로 들어서면서 다 터지는군요. 대전차 지뢰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데 거기서 탈출해 나온 생존 장병들도 우크라이나 공수여단의 드론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럼 정말 총알바지를 넘어서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동물 죽음 뭐 연상되는 그런 상황도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병을 태운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중공군식 소모전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 추정군의 통신이 감청이 돼서 SNS에 공개됐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기다리라. 사다들. 나 물게. 수신. 물게 하나.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정보총국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물개란 말 뚜렷하게 들리시죠? 이게 좀 길어요. 그걸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누구에게 한 말로 추정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 물개, 하나, 둘, 이게 우리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북한식 표현이거든요. 네. 우린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리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결국 북한식 표현인데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 밝힌 거니까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북한군끼리의 소통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북한 추정군이 수리공들에게 즉각 기지로 복귀해라라는 명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북한 추정군이 결국 지금 쿠르스크 전장에 적극 참여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조율하고 있는 그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서는 러북 연합군의 인해 전술 같은 소모전에 우크라이나군의 첨단 드론 부대가 맞서는 전투가 계속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한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자, 참 점으로 보이는 드론이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러시아군이 소총으로 적을 맞추겠다고 하니 맞겠습니까? 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 수준이라고요? 세계 최강이라고 이제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전쟁이 3년째거든요. 사실 이렇게 길어지면서 서방에서의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포탄이 빨리 소모가 되고 빨리 보충이나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여단급의 드론 부대를 통합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되고 있고 포병 탄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론 전술에 더 의존을 하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를 보면 실제 자체적 기술을 가지고 네. 그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허브가 있고 네. 또 드론용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다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100만 발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드론하고 전용 폭탄을 수만 개를 쓰고 있으니까. 예, 신속하고 민첩한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 그러죠. FPV라고 하는데 방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른 이걸 매달 수만 대씩 생산하고 있고요. 실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드론 조종사가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다. 돈도 왜냐하면 받고 돈도 안전하잖아요. 받고 안전한 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지가 파병된 북한 추정군들의 심경, 각오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탈북했던 유성현 탈북자 20대 후반인데요. 이 탈북자의 진술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거 총알바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체 한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충성심, 결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평소 때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세뇌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 나가면은 지금 먹는 것보다 식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도 있기 때문에 고기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보다 오히려 해외 파병하는 것이 생활에는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그와 같은 명령을 따랐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분석과는 또 사뭇 다른 새로운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국가 당국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어떤 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의 종군 기자를 파견했고 현지의 여러 병사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탈북자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선 이틀 후에 통화해서 당선 확정 하루 뒤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종전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7일 당선 후에 푸틴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그런데 말하라고 그 사저에서 푸틴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푸틴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에 미군이 많아. 그러니까 확전하지 마라. 안 돼.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군이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통해서 푸틴에게 종전을 압박하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푸틴과의 통화에 끼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고 머스크만 배석한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 통화를 계기로 트럼프와 푸틴의 종전 합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관심이 좀 갈 텐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1200km 정도의 완충지대, 우리는 말하면 비무장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DMZ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저것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저기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저기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데 그 나토 병력에는 미국군은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 전선을 동결하고 이게 지금 이제 푸틴이 싫어하는 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걸 푸틴이 싫어하기 때문에 엄청 싫어하죠. 예, 푸틴이 싫어하는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하지 마라. 적어도 20년. 적어도 20년. 자기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땅 일부를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전선을 동결하면 동결하고요. 점령지는 그냥 러시아가 갖고 가라는 러시아.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젤렌스키는요.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 점령지를 완전히 수복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조야가 시끄럽습니다. 미국 조야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렘린궁 일단 이런 통화 사실 자체를 강력히 자 이렇게까지 부인해도 되나 싶게 부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는 단순히 허구이고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파간다를 계속 퍼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을 하고 있느냐. 서방의 명망 있는 배체의 보도 수준이 겨우 이 정도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를 드는 게 푸틴과 트럼프에 대한 재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2년 전에 하고 그렇죠. 안 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푸틴이 전화해서 했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화할 계획도 없다라고 지금 딱 선을 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대표님은 생각하시기에 이런 완강한 부인의 반대가 또 긍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논리학에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북한군까지 그 파병을 받아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이 이 전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나름대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그 러시아의 이 크렘린궁은 어쨌든 아니올시다라고 지금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맞으면 러시아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인한 거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가 슈퍼지니어스라고 칭찬한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렸죠. 푸틴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젤렌스키와의 통화 자리에도 배석했다. 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라고 리조트라고 지금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표를 하고 거기에 그 선대위도 꾸렸었는데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 메시지를 이제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던 그 지지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연호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녹화한 걸 봤는데 일론 머스크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를 불러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 통신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미국이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를 해서 이 통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GPS 같은 이 스타링크란 그 시스템을 이 그 우크라이나로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무선 통신을 살린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그 일국의 대통령과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옆에 같이 배석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서 그 트럼프 2기에도 무언가 강력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전쟁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역할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상의 부통령 2인자 역할이고 어떤 언론을 제가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도 써요. 선출되지 않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다. 자, 맞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종전은 종전이고 전쟁은 여전히 격렬합니다. 휴전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6.25 고지전을 연상케 하는 드론전. 모스크바에서도 벌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뭐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리한 조건에서 전쟁을 뭐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지 이 개전 이후 뭐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드론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70대로 3시간 동안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6곳을 공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우크라이나군 드론 30넉 대가 모스크바를 공격해서 최소 1명이 부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상자를 따라서 모스크바 상공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하죠. 들어가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그 미사일을 장거리를 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체 개발한 드론을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한 이 러시아 드론 샤헤드 공격용 드론 145대가 야간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동안 투입했던 드론 중에 최다 투입이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은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뿌린 산화철 폭탄, 어마어마한 그 위력의 그 주변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든다는 드론 모습 보셨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이 펄쩍 뛰고는 있지만 러시아가 트럼프의 종전안에 관심을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진즉부터 나왔죠. 푸틴이 사상자 수와 지금까지 확보한 영토 이익, 엄청난 전쟁 비용,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으니까 푸틴이 사실은 빨리 끝날 걸로 생각하고 또 자기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위치에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길어지고 있거든요. 영국군 합참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러시아군 하루 평균 1,500명이 사상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BBC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토탈 러시아군의 사상자 수가 약 70만 명이다. 어마어마하죠. 사상자입니다. 물론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머릿속에는 지금 확보한 전략적이고 영토적 이익이냐 아니면 40% 이 공공지출의 40%가 전비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출의 40%를 전비로 쓰는 거예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쟁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이미 푸틴의 마음은 종전에 기울지 않았느냐. 물론 조건이 문제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자, 트럼프 인사의 원칙은 일찌감치 천명됐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충성파. 그의 장난말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그중에 장관 중에 장관, 세계의 외교장관이라는 국무장관이 사실상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나라의 장관이라는 그 뜻이고 수석 그 장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한다고 하면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의견이 전 세계 그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지금 그 현재 루비오 그 상원의원 그 국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53세로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상원의원에 2010년에 당선이 되었던 것이고, 삼선이에요, 벌써. 예, 삼선이고 또 특히 지금 그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매파로서 트럼프의 외교적 어떤 그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과의 일정 부분 인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 빨리 끝내려고 한다.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했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이른 시간 내에 그 전쟁이 종결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무장관이 이제 최종 발표를 돼봐야 알겠지만 국무장관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도 뭐 탈락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요직에 기용될 텐데 이들의 한반도 관련 발언도 주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서너 명 이상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한파라고 알려진 그 해거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윤 대통령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하는데 지한파라고 합니다만 결국 그 한국 이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매파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브라이언 그 같은 경우에도 한국 국방비가 현재의 국내 총생산 GDP 기준 2.5%인데 이것을 3 내지 3.5%로 대폭 인상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1% 별것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죠? 우리나라로 치면 몇 조, 뭐 내지 10조 이상의 어떤 방위비 분담이 느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교환을 해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그 어떤 미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 초강경파 그네델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한미군 철군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상당히 압박하는 듯한 얘기를 만약에 그 방위비를 높이지 않으면 나갈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해서 이 끝장 어떤 우리 협상을 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가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지명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누가 되든 또 국무장관이 루비오가 되고 오브라이언이나 그린엘 같은 사람이 다른 역할을 맡아도 공세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한반도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또 하나의 요직,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공화당 출신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어떤 인물인지 좀 얘기해 봐야겠죠? 예. 이 안보보좌관이면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장과 같은 직책이죠. 마이크 왈츠 의원은 플로리다 그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그린벨의 출신이죠. 미국 특수전부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의 저 장교 출신이라고 그래요? 장교 출신이고 아프간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기업의 CEO도 했거든요. 와, 인상이 아주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이 왈츠 이제 신임 안보보좌관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강경파입니다. 그 판문점에도 왔다 갔어요. 그렇습니다. DMZ 판문점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이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 써 있는 Freedom is not free거든요. 공짜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안보가 트럼프 이기에 상당히 달라질 거라는 걱정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문성묵 센터장, 장군 출신이시니까 조언을 짧게 좀 듣고 싶어요. 예. 지금 뭐 미국이 우리의 분담을 이제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인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한국 조선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안보에 기여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로 잘 협상해 나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그 우려,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에게 기회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네, 자막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한 해에 1,000척 이상의 함정을 건조하던 나라예요. 지금 얼마 만드는 줄 아십니까? 10척가량 만들고 있어요. 유지보수 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